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팀장 최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대학 입시까지 올해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답답함이 더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지원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할 입학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보현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입학팀 책임연구위원 고보현입니다. 서재현 책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현입니다. 노준호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노준호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인하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슬라이드로 보시는 표는 2024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의 입학 전형 변경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시 모집에서의 인원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겠죠. 토대로 해서 올해 인하대학교의 주요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의 주요 개편 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창의대학 내에 자유전공 융합학부가 확대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의 70명에서 270명으로 증원되었고 그 중에 학생부 교과전형 20명이 수시에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단과대학별 융합학부가 신설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정시에서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단과대학 모집 단위가 통합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세 과가 전기전자공학부로 189명 모집으로 확대 개편되었고요. 문과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가 통합되어서 영미 유럽인문융합학부 60명 모집하게 됩니다. 첨단학과가 증원 신설되었는데 첫 번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40명에서 2배인 8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학과인 첨단학과, 2차전지 융합학과 40명, 첨단 바이오의학학과 20명이 신설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의예과가 49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었고 간호학과는 간호대학으로 승격되면서 84명에서 108명 모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전공 융합학부입니다.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20명을 뽑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열과 같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 2개 합 6등급 이내이고요. 반영하는 교과가 좀 차등이 되는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이제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는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과로 보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입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보현 책임연구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전공 융합학부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통합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인문계열의 최상위 학과 약간 아래에서 입시 결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시 사례이긴 하지만 2023, 2024학년도 자유전공 학부 70명을 선발했을 때도 입시 결과는 전체 모집 학과 중에서 상위 30% 선에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전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 등급 표에서 보시면 높은 학과를 자연 인문계열로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전공 융합학부의 2025학년도 교과 입시 결과는 한 2등급 초반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중요한데 수도권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전반적인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에 큰 변동은 없어 보이는 점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문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텐데 어떤 계열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할까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이제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년도 2023, 2024학년도의 자유전공학부 사례를 보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론티어 창의대학 내 자율전공 융합학부의 경우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융합전공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또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13개 분야의 융합전공이 설계가 될 예정인데요. 학과 선택과 함께 융합전공 하나를 필수로 이수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집 단위가 통합된 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이 세 개의 학과가 올해 전기전자공학부로 합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71명을 뽑기 때문에 올해 입시 결과도 좀 예측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어떤 전공으로 나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데 반도체 집적회로부터 컴퓨터 미디어 통신까지 4개의 소학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시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서재현 책임 연구위원님께서 전형별로 입시 결과를 좀 예측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정보통신공학과 3개 학과가 합쳐진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3개년간의 이 3개 학과의 입시 성적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학과는 전자공학과가 전년도에 2.53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학과는 정보통신공학과로 2.79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세 개 학과가 통합됨으로써 선발하는 인원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저의 예측은 이 2개 학과의 한 중간점에서 약간 낮은 전기공학과의 점수대에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2.7점 정도 내외,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2.3등급 내외 정도의 점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뭐 입시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뭐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3년 동안 입시 결과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두 전형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입시 그래프상은 조금씩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예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첨단 학과가 수도권 내에서 많이 인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그러면 떨어질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학력 인구 자체도 소위 말해 작년과 올해가 가장 낮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기존의 영어 영문학과하고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가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로 올해부터 출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7명, 학생부 교과 15명, 논술 14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2학년 때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 프랑스 언어 문화학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노준호 입학사정관님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영어 영문학 전공자로서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 통합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도 통합되기 전에 각각의 학과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입시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의 경우에는 수시 모집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영어 영문학과와 프랑스 언어 문학과의 경우 3년치 입시 결과가 좀 하락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입시 결과가 하락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고교 유형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과대학의 이런 어문계열 학과들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국어고 지원 비율이 좀 높은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합격생 비율도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통합된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의 경우에도 4등급 중후반대에서 50% 컷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지금 입시 결과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이제 어떤 고교 유형에 따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네,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그 학부의 명이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다 보니 혹시 스페인어라든지 독일어를 전공한 학생들도 좀 뽑힐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현장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예측하시는지? 영미 유럽 인문 융합 학부의 경우에는 학과 설립할 때 목표가 영어와 유럽 언어 그리고 서구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글로벌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관련 문화를 바탕으로 탐구 및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탐구해본 경험들만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스페인어일지 프랑스어일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설되는 학과입니다. 학과가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 이제 입시 결과를 예측하기 좀 모호한 면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융합학과입니다. 2차 전지 융합학과를 보시면 총 40명 모집에 학생부 종합전형 13명, 교과전형 5명, 논술 6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2차 전지 융합학과의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학과가 생기다 보니 지원을 해도 될까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수험생도 있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 학과 설립 전에 이미 2차 전지 산업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이 2022년도부터 발족이 돼서 관련되는 전공 트랙 개발 및 실습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과가 설립되다 보니 이제 크게 새롭게 설립된다기보다 기존에 있는 융합 전공을 이제 신설 학과로 모집하는 그런 실용적인 학과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학습한 학생들이 이 학과에 학종으로 지원하면 좋을지 우리 노준호 입학사정관님께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라는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전지입니다. 화학 계열 타 학과 대비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나 분석, 설계, 제조, 활용, 운용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학과인데요.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화학, 물리, 수학에 관한 개념을 바탕으로 탐구를 충실히 진행해 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형별로 입시 결과를 한번 예측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2차 전지 융합학과의 유사 계열인 화학 계열 학과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앞에 전기전자공학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 첨단학과의 신설 등으로 이런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학과의 전년도 자료 중에 평균 정도인 2등급 중반 정도로 50%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과학 과목에서 화학 생명 계열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꾸준히 높다 보니 세 개 학과 모두 소폭 상승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융합학과의 경우에도 신설학과이지만 미래사회 전망이 높은 학과로 지금 보시는 세 학과의 평균 정도인 2등급 초반대로 50% 컷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바이오 의약학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학과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1명, 그다음 정시로 9명을 모집하는데요. 11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학과 역시 갑자기 생긴 학과는 아니고요. 인하대학교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인하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최근 인천에서 집중하고 있는 K-바이오랩 허브 구축과 관련돼서 이미 송도의 다수의 기업들이 많이 이제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연구를 하고 기업의 어떤 연구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학과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예측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서재현 책임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신설되는 첨단 바이오 의학학과는 인하대학교 안에서는 바이오 시스템 융합 학부에 속해 있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스템 융합 학부에는 기존에 생명공학과랑 생명과학과가 있었는데요. 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공학과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50% 컷이 2.3,
그다음 생명과학과는 2.63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의학학과는 아무래도 2.3과 2.6 사이에 위치를 할 것 같은데 이 두 개 학과는 과거부터도 굉장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즉 지원자의 경쟁률이 높은 그런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두과 공익 경쟁률이 한 20대 1이 넘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첨단 바이오의학학과는 경쟁률, 올해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당되는 점수대도 2.6보다는 2.3에 좀 근접하는 값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과의 입결과 유사할 것이라고 뭐 예측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워낙 뭐 인기가 있는 분야이고 또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증원된 학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원된 학과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인데요. 뭐 요즘 매우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년의 경우에 40명을 선발했고요. 올해 총 80명을 선발하고 전형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10명, 지역균형 교과전형 3명, 논술 우수자 전형 8명 이렇게 증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도 갑자기 생긴 학과는 아닙니다. 기존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선도 연구 및 산업 맞춤형 R&D 인재 양성 사업이 2022년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기반을 닦았다고 이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결과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보현 책임연구위원님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지난해인 2024학년도에 신설이 되어 신입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입시 결과는 인하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입결은 50% 컷으로 보았을 때 2.87등급, 학생부 교과 전형은 2.62등급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다른 첨단 분야 학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년도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입시 결과는 기대보다 살짝 낮게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경험에 의하면 신설학과의 경우 선발하는 당해 학년도에는 입시 결과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 대한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입시 결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인하대에서 신설한 첨단 분야 학과인 인공지능공학과 사례에 비춰보면 인하 미래인재 전형의 입결이 신설된 첫 해에는 50% 컷이 2.74등급이었으나 그 다음 해에는 2.55등급으로 상승하였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2025학년도 입시 결과도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집 인원이 좀 확대됐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70% 컷 이하의 꼬리 성적은 살짝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첫 해에는 학생들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지원하는 걸 주저하다 보니 이렇게 입결이 났다가 네. 학과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입결이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다음에는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선발 인원이 조금 증원됐잖아요. 네네. 따라서 70% 컷 이하의 꼬리 성적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증원된 학과입니다. 보건의료 계열 중 간호학과인데요. 우선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기존의 84명 모집에서 108명 모집으로 확대됐고, 아마도 수도권 대학 중에 대규모로 이렇게 정원이 확대된 대학은 인하대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노준호 입학사정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인하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첨단 메디컬 분야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의과대학 소속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모집 정원이 증가하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3명 늘었고 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유지되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두 전형에서는 큰 변화가 사실 있을 거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인기가 있는 학과인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입시 결과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여드리는 3년치 입시 결과를 참고하셔서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가 한 해 높으면 다음에 좀 낮아지기도 하고 한 해 낮으면 다음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단위가 뭐 거의 유지되는 상황이고, 또 마침 우리가 증원을 했지만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에는 크게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의예과입니다. 의예과는 뭐 저희가 49명 모집에서 120명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도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49명을 모집할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16명, 교과 12명, 논술 5명이었는데 이게 120명으로 되면서 거의 3배씩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42명, 학생부 교과전형 26명, 논술 전형은 약 2배 정도, 12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입시 결과 예측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고보현 책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예과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교과 전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모집 인원의 확대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의예과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지난해 9명에서 17명이 확대되어 26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6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연히도 지난해 지원자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전체 인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6번째 지원자의 내신 등급 성적이 1.22 등급이었습니다. 물론 모집 인원의 확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산정 시 사회 탐구의 포함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전년도 지원자 자료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인하대 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 1.2 등급보다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지원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1.22가 됐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요거보다는 소폭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그런 진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종은 어떨까요? 의예과 증원에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의예과 모집 결과 현황을 보시면요. 모집 인원이 16명이었을 때 1단계에서는 평균이 1.09, 최저는 2.74, 그리고 최종 등록자는 평균이 1.12, 최저는 1.74로 평균 점수만 확인해 보면 거의 1점대 초반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올해 42명이었을 경우에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전년도 지원자를 토대로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단계 3배수 성적을 살펴보면 평균은 1.27, 그 다음 최저는 3.60으로 평균 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최저는 점수가 거의 2등급 가까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즉 전년도 지원자가 올해 그대로 지원했다고 하는 그런 예측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다면 평균 점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대신에 최저 점수는 3등급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됐는데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서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네,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예측이기 때문에 편의상 서류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이나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대신 면접에 변동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나 미래인재 전형 의예과의 면접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일단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면접 방식 첫 번째. 그래서 학교생활기록 기반 면접 방식은 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방식은 첫 번째는 평가 방식, 즉 지원자가 2개의 면접실을 이동하면서 면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평가 시간. 그래서 각 면접실별로 7에서 8분 내외, 그래서 합쳐서 한 15분 정도 내외에 면접을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면접실에서는 제1 면접실에서는 기초학업 역량과 진로탐구 역량, 그 다음 제2 면접실에서는 진로탐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렇게 평가 영역을 구분해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면접 시간 자체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야 되고 면접을 내가 받는 면접 문항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면접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합격률을 높이는 데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우리 인하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인하대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동안 많은 우리 재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또 우수한 취업의 역량을 확보하고 사회로 진출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철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9월 9일 월요일 9시부터 9월 13일 금요일 18시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